안녕하십니까, 변화우고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학 실전학습 1회 15번에서 17번에 해당하는 나이덕 작가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그리고 문태준 작가의 가재미 두 작품 이어서 연달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우선 나이덕 작가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라고 하는 중심 대상이 제목에서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특정한 대상을 선정해서 복숭아나무로 곁으로 갔을 때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이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네요. 첫 번째 중심 대상 먼저 갖고 그 복숭아나무라고 하는 중심 대상 나와요. 근데 그 중심 대상이 그라고 하는 지시관용사 통해서 특정하고 있다 괜찮아요. 특정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괜찮아요. 중심 대상. 네. 근데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의 오해가 되겠습니다. 선입견. 그래서 지금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화자의 태도는요, 우리는 거리감이라고 할 거고, 화자는 왜 복숭아나무를 거리감을 두고 있냐 하면 그 위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리감을 두는 이유가 일행에서 나와 있어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생겨서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고 서 있는 그 나무는 하면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흰 꽃, 분홍 꽃 이렇게 피어있는 복숭아 나무꽃을 보고 있는 거죠. 나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해서 내면의 본질이라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모습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피상적 모습. 겉으로 보이죠. 그 나무는 아마 하면서 말투 추측이 들어갑니다. 추측.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 여기에서의 핵심,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라고 여기서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으니까 우리 화자가 가지고 있는 복숭아나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선입견, 편견이 되겠죠. 이걸 가졌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을 내세워서 멀리로 지나쳤을 거다. 즉 반복하면서 지났을 거다. 거리감 강조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근데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아챘대요. 자, 그러니 아까 존재했던 뭐요? 피상적인 모습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 피상적인 모습 그대로에 거기 사이에 중요한 거 수천의 빛깔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수천의 빛깔 중요. 즉 겉에 드러난 것 사이에 내면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진정한 모습. 이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이제 알아채린 거죠. 그러니 다시 인식하는 제 인식이 되겠고요.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식의 변환이 나온다라는 거, 인식의 전환이 나온다는 거,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눈부셔 알았습니다. 깨달음 강조하고 있고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 같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겁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 이 복숭아 나무는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까닭에 그래서 외로웠대요. 그래서 이 외로움의 이유,
그래서 외로울 거지만 외로운 줄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해를 해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파트 중요. 외로웠을 건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공감하려고 노력하죠. 외로운 줄도 아마 몰랐을 것 같기도 해요 하면서 이해를 심어해주죠. 더더더더. 그러니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심적으로 굉장히 정서 그리고 이해, 공감 이런 것들을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식 변환 나왔으니까 인식의 전환 나왔으니까 한쪽에다가 메모하면서 갈게요. 이 작품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식 변화. 뭘 가지고 있다? 네, 오해, 편견.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다시 인식하고 재인식, 깨달음. 이 흰 꽃과 분홍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수많은 수천의 길깔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외로웠을 것 같은 그런 복숭아 나무를 알게 된 거죠.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세부적인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면서 우리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들도 몇 가지 같이 찝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마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 좋은 것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 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 선입견을 한 거죠. 자, 아무튼 나무를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니까 네, 어떤 표현법? 의인이 되겠죠. 의인법. 가장 중요한 표현법이죠. 여기 작품에서. 그래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어봤을 때 뭐 오해, 편견, 선입견 뭐 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거리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심리적 거리감. 흰꽃, 분홍꽃 표현법 얘기해 볼까요? 뭐가 보이죠? 무슨 감각? 네, 색채어 사용되고요. 색채 대비도 사용되죠. 시각적인 감각 당연히 맞고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이 그늘은 사람이 앉지 못할 거야. 즉 쉼을 주지 못할 거야. 편하게 휴식이 안 될 거야 라는 의미예요. 부연 설명하면 앉지 못할 그늘은 편안하지 않고 휴식이 되지 못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표현법 당연한 얘기지만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공통점 찾는 문제가 있었죠. 특정어구 반복, 특정어구 반복하네요. 그쵸?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거리감 강조. 그래서 지나쳤을 뿐이다 라고 하는 나는 과거에 그랬다 라는 거. 흰꽃과 분홍꽃 다시 한번 색채 대비 일어나고요. 앞에서 나왔던 꽃 이미지 반복하고 있는 거 맞고요. 본질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다. 눈부셔 알았다. 깨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 반복하면 여러분 운율 강조하는 거는 당연히 아시죠? 네, 그거는 따로 안 쓸게요. 운율 강조 같은 경우는. 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나무라고 얘기했으니까 피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나무에 이제 사람처럼 보여주고 있죠? 의인법. 외로울 거지만 외로운 줄 몰랐을 거야 하면서 이 교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씁니다. 뒤에 부분 입니다. 비웁니다. Yes, 비웁니다. 비웁니다. 요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쪽에다가 메모를 할 건데 여기 인식변화 3번 남겨두고 뭐뭐 비웁니다 라는 어미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요것은 존댓말, 반말이 아니라 공경하는 말투, 경어체 사용.
경어체 반복 괜찮습니다. 뒷부분 가볼게요. 경어체를 사용하면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당연히 종결어미 반복을 통해 운율감도 형성할 수가 있어요. 뒤에 부분 가보겠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에, 그러면 여기에서 뭐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닿았을 무렵이라고 하면 네, 시간적인 흐름이 들어갑니다.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죠. 자, 꽃잎이 앞에서 엄청 폈죠. 흰 꽃하고 분홍 꽃 막 폈죠. 피상적인 모습으로. 근데 흩어진 꽃잎들, 꽃잎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겠죠. 꽃잎이 막 펴 있었는데 꽃잎이 퍼져 있으니까, 흩어졌으니까. 근데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에, 그쯤에는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복숭아 나무 그늘. 요거의 원관념은 뭐냐면 꽃잎이 활짝 폈다 떨어졌다. 네,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비유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중심 대상, 그 복숭아 나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그 복숭아 나무 그늘이 앞에 나오는 일련의 그늘과 대조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듣고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일련의 그늘과 대조되는 어떠한 거요? 굉장히 휴식을 줄 수 있고 안식처인 그늘로 인식이 될 거예요. 긍정적인 대상,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가만히 들었어요. 저녁이 오는 소리를. 그러니 이때 이제 가만히 들었다라는 것은요, 우리 이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렇게 성찰을 했는데, 이 가만히 복숭아 나무를 귀를 기울이는 거죠. 저녁이 오는 소리랑 함께. 그러니 그늘에서 이해, 그 다음 공감,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네, 마지막 인식 정리하면, 마지막, 이 작가는 조화 그리고 이해, 요걸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화 이해로 마무리를 하면서 자신의 인식 변화를 또 보여주는데, 제가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요거 한 행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12행이 빠진 것 같은데요. 12행 같은 경우는 말로 설명하면 그거죠. 그 여러 겹의 마음을, 1행에 나온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앞에 행은요, 그냥 말로만 반성을 한다. 내가 너무 그 마음을 진정하게 이제 읽는데 이제 오래 걸렸다라는 이런 반성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네, 오래 걸렸다 성찰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요 행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행은 뭐 그 부분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결론은 이 휴식 안식처에서 가만히 이해하고 진정한 조화의 공간이다. 즉 교감을 하려고 하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 자연물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표현법 가볼까요? 시간적인 흐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꽃잎 떨어진 모습을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도 되고요. 또 이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이것도 괜찮죠. 네, 비유 중에 의인이 있으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녁이 오는 소리라고 얘기했을 때 청각적인 심상이고요. 네, 뭐 감각적인 이미지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색채 이미지, 그거 시각적인 이미지, 여기서 청각적인 이미지. 근데 여기 말 끝나는 게 목적격 조사 룰로 끝나니까 얘는 뭐가 들어간다? 네, 문장 순서 어순 바뀌었죠. 도치법 사용합니다. 도치법 사용하면서 나는 조화, 즉 교감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뭘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요? 자기는 가만히 선혁이 오는 소리를 듣고 이 복숭아 나무를 더 교감하겠다, 이해하겠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저녁의 의미를 물어보는 때가 있는데요. 저녁. 이때 저녁은 사실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이미지 자체는. 그러니까 이 겉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아침하고 또 점심하고 대비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아침하고 쨍쨍한 낮은 이 겉에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둠이 오면서 혹은 저녁이 오면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미지랑 연결을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떠한 시간적인 배경이라고 하냐면 진정한 교감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진정한 교감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게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포인트인 작품인 거고요. 뭐뭐입니다. 경어체 사용을 통해서 운율을 또 형성할 수가 있겠다. 네, 이렇게 나이덕 시인의 그 복숭아나무를 곁에서 해설, 해제 보면서 정리 좀 할게요. 이 작품은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화자가 대상을 이렇게 이해하는, 진실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복숭아나무에 대해서 거리감을 갖고 있던 화자가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복숭아의 진정한 모습, 뭐요? 진정한 대상의 번질 수천의 빛깔, 네, 수천의 빛깔 해당하는 거, 곧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은 이와 같은 과정 형상하면서 이해, 소통, 공감의 의미를 그려내고 있는데 요거 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도 확장적 이해를 할 수 있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확장적 이해. 확장적 이해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여기는 just 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일 수도 있지만 그 나무를, 복숭아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의 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방, 하나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인간의 삶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물을 통해서 타인,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편견, 선입견을 가진 사람, 혹은 저는 요 시를 읽었을 때, 어렸을 적에 읽었을 때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여러분이 세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홀로 집에 막 그 맥컬리 컬킨 알죠? 거기 원을 보면요, 이제 눈 치우는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나오세요. 그래서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막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맥컬리 컬킨 주인공이 막 그 할아버지 무서워해요. 근데 나중엔 교감과 정서를 하면서 교회에서 얘기를 쫙 나누면서 이 오해가 풀리게 되는데, 그런 사람, 그런 태도가 여기 시랑 조금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즉, 내가 좀 선입견을 가지고 무서워하거나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지켜보니까 그 오해가 풀리게 되면서 이 자연물을 통해서 지금 오해를 풀리게 했는데, 이거를 인간의 삶으로도 확장적 이해, 그래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 소통, 공감, 요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제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소통까지 마무리. 그러면 실전학습 1회 계속 이어서 가재미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재미라고 하면 알아들으시나요? 가자미. 가자미라는 생선을 경상도 방언 사투리를 사용해서 가재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재미가 중심 소재인데 어떤 작품인지 바로 한번 또 볼게요.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우선 너무 디테일한 공간적인 배경이 처음부터 나오죠, 여러분. 너무 디테일해.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인데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그죠? 한 도로명 주소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너무, 거의 비유를 하자면 너무 사실적이에요. 그런데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습니다. 중심 대상 동그라미 전체 써도 되지만 그녀만 할게요. 중심 대상이다. 지금 그녀의 처지 어때요? 산소 마스크로 연명하고 있는 암투병 중인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녀입니다. 투병 중 그녀예요.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라고 합니다. 중심, 네, 제목의 의미 나와 있죠. 그녀를 가재미로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가재미냐? 가재미의 어떤 것 혹은 그녀의 어떤 것을 보고 가재미로 비유했는지가 중요. 그녀가 굉장히 힘이 없게끔 암치료 투병 중이니까요. 바짝 엎드려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힘 없이 계속 축 처져서 누워만 있는 모습을 의미하겠죠. 그러니 그녀의 모습, 겉모습 이것을 비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받기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비유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녀가 누워 있는데요. 계속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가재미 나와요. 근데 이때는 누구요? 내가요. 그녀의 옆에 나란히 가재미로 눕는다라는 거는 내가 비슷하게끔 누워서 뒤에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내는 장면. 자, 우선 왜 가재미로 나란히 누우냐면 그녀의 시선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때의 나의 자세가 중요해요. 네, 그녀와 비슷한 시선, 네, 동일한 시선을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시도, 네, 이해, 교감, 공감 시도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나의 태도가 있겠죠. 암투병 중엔 그녀 당연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애정이 있으니까 나란히 가재미가 되어서 눕겠죠. 그러니 병투병 중인 그녀의 옆에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시선을 이렇게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나의 태도의 가장 이 시의 핵심은 연민, 애정,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가재미가 가재미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A, B 이런 식으로 밑줄 쳐도요. 화자인지 혹은 그녀인지를 알아주셔야 되겠죠. 이때 눈길을 건네는 거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화자겠죠. 그래서 원관념, 화자와 그녀 각각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란히 누워서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대요. 그래서 그녀의 감정, 눈물을 쏟아내는 감정, 요거는 또 어떤 걸까요? 아, 이 그가, 즉 내가, 나가, 그녀가 느끼기에는 아, 이 사람이 나를 애정하고 사랑하고 교감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의 눈물을 쏟아낸다의 의미는 그녀의 감동, 네, 우리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뭐 교감, 울컥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고마움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라고 하죠. 자, 그만큼 굉장히 그녀를 묘사할 때 한쪽 눈이 다른 쪽으로 올마붙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네, 야위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네, 야윈 모습을 저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대요. 먼저 끊고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너무너무 힘든 투병 중이다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투병 중인 처지다. 근데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중심 소재가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묶어줄게요, 같이. 자, 앞부분 투병 중인 처지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네, 현재 처지겠죠. 현재 그녀 처지.
근데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은요, 과거의 그녀겠죠? 근데 이게 주어가 중요합니다. 지금 암투병 중이고 의식이 좀 제대로 없는 그냥 화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산소호흡기를 차는 그녀예요. 근데 내가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하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화자 나는 그녀의 과거 삶을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녀와 나란히 누워서 요걸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디테일한 이유는요. 작가의 실제 경험이거든요. 요 여인은 사랑하는 여인은 아니고 화자의 즉 작가의 큰어머니가 투병 중일 때 그걸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큰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셨을 때 내가 나란히 눕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녀의 감동, 고마움이 있겠고요. 그만큼 큰어머니가 굉장히 야인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녀가, 즉 큰어머니가 이렇게 현재 처지에 누워있으면, 무기력하게 누워있으면 이제 떠오르는 거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느끼는, 화자가 느끼는, 작가가 느끼는 큰어머니가 정말 아프시기 전에, 편찮으시기 전에 굉장히 활달하고 활기차셨나 봐요. 그러한 이 과거의 삶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대조가 되면서 뒤에 좌우로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활기찼던 그녀의 삶이다. 그 그녀 삶을 나는 떠올린다 라는 거겠죠. 과거 삶을 떠올리는 조체 나입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 표현법 쭉 정리해 볼게요. 표현법 우선 공간적 배경 뭐 이런 것들 드러나는 것도 표현상의 특징으로 많이 나오고 뒷부분 철학 너무 중요한 직위 표현법 비유적인 표현 사용하고 있죠. 그녀의 모습을 비유한다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 역시나 비유적인 표현 가재미로 눕는다. 여기서는 은유로도 해도 되고요. 네, 비유.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을 건네자 얘도 비유. 네,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그리고 야인 그녀가 운다. 이 죽음만을 보고 있고 그녀 과거 현재 뭐 대비. 그리고 활기찼던 삶을 또 이렇게 비유한다 해도 괜찮아요. 나는 떠올린다. 자, 얘도 말투 어조 한번 볼까요? 어조? 어조를 봤더니 뭐뭐 니은다예요. 앞부분 작품 그 복숭아 곁으로 같은 경우는 비읍니다. 경어체 사용했는데 얘는 경어체는 아니고 니은다라고 하는 뭐 현재형 어미가 사용된대요. 그쵸? 그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면 따라오는 효과는요. 우리 현장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투 자체가 나는 누워있다, 떠올린다, 보고 있다 하는 고백 적어줘 라는 선택지 좀 잘 나오니까 쓸게요. 고백 적어줘. 그래서 내면을 더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올 거 다 한 거 같고 파랑 같은 삶 뭐 이런 거 지규 이런 거 더 이상 안 쓸게요. 여러분 잘 구별하실 거니까요. 뒤에 부분 가보겠습니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다니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의 누대에 가게를 떠올립니다. 그러니 계속 그녀의 살아생전에 아직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편찮으셨을 적이 아니라 편찮으시기 전에 네, 병상에 투병하시기 전의 삶을 떠올리고 있는데 가난했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 좀 볼게요. 중요한 거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녀의 오솔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요. 그녀가 살아온 삶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 우리가 왜 흔히들 인생은 뭐 하나의 여행이다, 뭐 길이 뭐 굴곡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비유하는 것처럼 그녀의 삶의 과정을 오솔길로 비유합니다.
삶의 과정. 그래서 대낮에 뻐꾸기 소리며 가느른 국수는 삶던 저녁이며. 그래서 요 상황 보시면 아주 가는 국수를 삶았대요. 얇은 국수를 삶아요. 그 다음에 흑담조차 없대요. 그래서 요거는 묶으면 포인트가 가난하고 열악하다. 그죠? 근데 그녀의 누대의 가게는 쌓인 이러한 대가 누적되는 거거든요. 대로 내루어진 그런 가족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데 결론은 이렇게 가난이 계속 대물림됐다 이거죠. 대를 이어온 가난이다. 예전부터 집안 자체가 가난했다 이거죠.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러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연상될 거예요. 두 다리가 멀어져서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 원관념 누구요? 네, 그녀겠죠. 등뼈가 구분해지던 그 겨울을 생각한다 라고 해서 과거에 그 계절 나오죠.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처럼 점점 거칠어진대요. 그러니 이때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라고 하면 그녀의 이 아픈 고통, 이게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생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는 이 그녀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죽음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통과 그리고 이 투병하는 모습. 네,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네요. 내용은 이 정도. 표현법 중요해서 바로 표현법하고 중요한 포인트 더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솔길이며 삶의 과정 비유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대낮에 뻐꾸기 소리, 청각적인 심상도 나와요. 가느른 국수, 요거는 뭐 참고로 가는 국수인데 얘 시적 허용이라고요. 맞춤법 가는이 맞으니까요. 오케이. 국수를 삶던 저녁이고 흑담조차 없었던 너무 가난했던 그녀. 그리고 여기에서도 처럼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이 힘이 없는 지규법, 힘이 없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그녀의 숨소리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서 나온 것처럼 뻐꾸기 소리처럼 청각적인 거, 처럼이라고 하면 지규 비유, 점점 거칠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 그름나무 껍질을 거칠다라고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거친 숨소리 같은 경우는 그냥 허걱대는 숨소리겠구나라고 하는데 이 껍질이 거칠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감각으로 알죠? 네, 촉각적인 심상으로 알죠. 그래서 껍질이 있기 때문에 촉각적인 심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공감각은 아니고요. 그냥 숨소리가 거친 그 아픈 고통을 심화시켜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걸 알고요. 이렇게 쏠려버렸다는 걸 안다 하면서 계속 뭐뭐는 안다 하면서 이 구조가 반복이 되죠. 뭐 캄캄하게 시각, 이런 식으로 감각적인 이미지도 정리 좀 해볼게요. 마지막 파트.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여기에서 우선 좌우를 흔들며, 여기서부터 할게요.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는 그녀의 물속이라고 하면 과거에 활기찼던 삶에서 나란히 눕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가재미로서의 두 사람이 이제 나란히 눕게 되면서 정서가를 교감하고 이해한다. 네. 라는 거고,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로 그녀가 가만히 적셔주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마른 내 몸 위에 가만히 적셔주는 행위는요. 그녀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녀예요. 주어 잘 보셔야 돼요. 그녀의 교감, 고마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그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다라는 거는 산소호흡기가 어쨌든 이제 액체 물이 이제 기체로 돼서 산소를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요거를 이제 뿜뿜 하면 여러분 가습기 아시죠? 가습기. 가습기를 착 하면 그 가습기 앞에 하면 물이 젖잖아요. 그것처럼 화자의 몸 위에 이 산소호흡기가 가습기처럼 나를 촉촉하게 해준다는 걸 저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실 이 그녀의 입장에서 이 나에 대해서 이 감사함하고 고마움, 나 이렇게 교감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해서 연민해줘서 애정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런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 이해까지 마쳤으면 해제로 마무리. 이 작품은 가재미라는 독특한 비유를 활용해서 죽음 앞둔 그녀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교감, 이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위로, 교감. 근데 가재미, 참고로 가재미라고 하는 거는 경상도 방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방언 사용한다라고 해도 괜찮고요. 역시나 토속적 향토성 괜찮습니다. 어휘에서 느껴지는 효과요. 가재미는 경상도 방언, 여기 있네요. 방언으로 이 작품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그녀를 엎드린 가재미로 나타내고 있고요. 화자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 연민, 교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복숭아 곁으로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를 가재미로 또 표현하면서 진정한 위로가 뭐냐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다. 그녀에 대한 연민, 교감, 이런 것들 이해 생각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조도 봤고요. 이 두 작품의 키워드가 뭔지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네, 이 중심 대상이 특정 대상이 있다라는 거,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특정 대상, 그리고 암투병을 하고 있는 그녀, 이렇게 특정 대상이 있으면서 화자의 태도가 굉장히 두 작품 다 중요했죠. 포인트는 화자의 태도는 공통점이 특정한 대상을 설정해서 그 특정한 대상에게 느껴지는 모두 다 연민, 애정, 이해, 교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연민은 마지막 부분에서만 있다고 해도요, 우리 복숭아 나무를 통해서 이해, 내가 요거를 좀 오해했었네, 요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게 화자의 태도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외부 지문으로 같이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을 봤을 때 대상이 화자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이지, 거기에 가재미 같은 그녀라면 거기에 연민까지 플러스를 떨어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